자,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좌장이신 안영환 분과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탄노기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장 안영환입니다. 오늘 지정 토론은 패널 토론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대한 지정 토론자 분들의 오늘 발표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2035년 우리가 NDC 설정을 할 때 국제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업계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지정 토론자 분들께 그 이슈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의견을 같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토론자 분들의 그 의견을 다 듣고 나서는 플로어에서 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또 코멘트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마지막 코멘트를 듣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진행된 발표에 대해서 제가 느낀 소감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준희 교수님의 발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최근에 그 기후 위기를 체감하시고, 또한 언론에서 작년에 이미 1.48도씨를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올라갔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접하시고, 주위의 일부 분들이 1.5도 목표, 파리협정에서 정한 1.5도 목표 이미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이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바에 의하면 IPCC에서 정한 1.5도의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한 연도의 기온 상승이 아니고 과거 10년 또는 미래 10년까지 평균을 해서 내는 그런 목표, 온도 목표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목표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1.19도 또는 뭐 1.26도, 또 탄소 버짓 관점에서는 한 1.3도 정도 올라갔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5도 목표를 계속 추구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탄소 버짓이 얼마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뭐 전 세계가 열심히 감축을 하더라도 결국 1.5도를 일부 초과하는 오버슈팅은 피할 수가 없다. 그 어느 정도 오버슈팅을 하고 나서 다시 장기적으로 1.5도로 안정화시키는 그런 목표를 전 세계가 계속해서 추구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좀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이한경 대표님의 발표에서는 사실 2035년 NDC를 우리가 목표를 정하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국내 규제, 특히 이제 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해서 국내 총량을 할당받게 될 텐데, 그 외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의 시장 또는 공급망을 통해서 요구받는 내용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방종철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주요국들도 지금 2035년 NDC 수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온 국가들도 있고 나오지 않은 국가들도 있는데, 그림이 나온 국가들의 경향을 보면 2050년 또는 2045년 뭐 탄소 중립 시점까지 어떻게 보면 선형 이하의 경로를 채택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준원 박사님께서 그 헌법소원 판결 결과 이제 2031년부터 50년까지의 경로를 설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 35년 NDC를 설정하고 2040년의 목표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연도의 목표를만 정하면 또 올록볼록한 그런 약간 경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럽처럼 유럽 기후법에서도 2040년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30년부터 50년까지 누적 배출량을 어느 정도 사용할 건지를 사실 어느 정도 규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2040년 목표를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2030년부터 또 50년까지 누적 배출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도를
두는 게 책임 있는 접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엽 소장님께서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친근감 있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2035 NDC를 설정을 할 때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어느 정도 더 비용이 떨어지고 또 어떠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거 10년 전을 한번 돌이켜 보자면 과거 10년 전에는 재생에너지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술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의 기존 기술화되었고 사실 그리고 가장 더 급격하게 변한 건 사실 10년 전에 전기차가 시장에 진입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신차 판매량이 50% 이상이 전기차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더 많은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2035년 NDC 설정을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 지정 토론자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명여자대학교의 유승기 교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숙명여자대학교 있는 유승기입니다. 오늘 아마 그 2035년 그 NDC와 관련돼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얘기, 그다음에 그 뭐 감축 목표에 대한 전 세계적인 동향, 또 과거와 달리는 과거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 정부 주도의 그런 뭐 움직임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기업 단위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것도 커버를 해주시고, 그거 외에도 이제 국가 감축 목표를 이제 35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최근에 헌법 소원 문제, 그다음에 기술 문제 좀 굉장히 다양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2035년 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모든 얘기가 다 망라되면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2008년부터 우리나라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그 과정을 갖다 지켜본 입장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얘기는 아직도 제가 이게 주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보면은, 오늘 첫 번째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도 기후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론이라든지 부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막말을 합니다. 저는 무식하거나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1990년에 IPCC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달려들어가고 무려 30년 이상의 어떤 연구 결과로서 이제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그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는 결코 이제 무지의 범위를 넘어서 무책임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학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낭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첫 번째 발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오버슈팅이라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기후 변화의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게 이제 뭐 미래 세대에 대해서 뭐 커다란 문제가 온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 그 코로나 코비드 19을 경험하면서 한 것과 유사한 그런 위기가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다만 그래서 이제부터의 문제는 어떤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를 갖다 데미지 컨트롤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 어느 만큼의 데미지를 우리가 갖고 가시고 이미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데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최소의 비용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오버슈팅을 갖다가 다시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급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올해 이제 2020 올해 내년 2월 10일까지 2035년 목표를 갖다가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그 2035년 목표를 제출한다면 우리가 2050년이라는 게 몇 년 남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15년 남았거든요. 근데 1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이제 2008년에 우리나라 이제 아까 보니까 2009년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한 6억 톤 정도 됐고, 2010년에 우리 제철업종이 크게 늘어나면서 2010년에 배출량이 한 6억 5천만 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발표한 2022년, 23년 배출량을 보면 이제 6억 5천만 톤이에요. 과거 우리가 2008년, 9년, 10년 이후로 지금 한 15년이 흐른 거거든요. 15년 동안은 제자리 걸음만 한 겁니다. 그때 그렇게 뭐 열심히 감축 목표 설정하고 했지만
그동안 쭉 보면은 물론 더 증가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죠. 그러나 제자리 걸음을 했다. 굉장히 형편없는 우리가 결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아까 자꾸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미래 세대 얘기하는데 2050년은 미래 세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 계시는 분들 같으면은 지금 현재 CEO와 지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자 같은 걸 의사결정을 해갖고 미래를 보면서 할 거냐,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밑에 있는 부장이나 혹은 전무나 부장이나 상무나 하는 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다시 그분들이 CEO가 돼가지고서 그분들이 다 그 책임을 떠 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뭐 미래 문제가 아니라 한 회사 내에서도 같이 얼굴을 맞대면 하는 사람들의 일이다. 그만큼 시급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그 국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이제 그 파리 협정 6조와 6조의 6.2조, 6.4조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2015년에 이제 2030년 목표 설정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갑자기 해외 감축분이 막 그 숫자로서 명시해서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국제 감축 수단이라는 것은 이제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로서 해야 되지, 그거를 갖다가 하나의 커다란 그 명문화된 그 타겟으로 이렇게 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자체가 이제 2050년에 탄소 중립하고는 아까 저기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감축은 보조적인 수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가 헌법 브리지에서 다시 뒤집힐 수도 있을 것이다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배출량 규정이잖아요. 우리가 총 배출량을 하냐 순 배출량을 하냐, 어떻게 보면 해외 감축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순 배출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순배출량이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2018년에 그 순배출량 대비했을 때 그 해외 감축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지 그냥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증인이라고 하실 수 있는 유승직 교수님의 그 경험에 의한 그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플랜 1.5에 윤세정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랜 1.5 윤세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19명의 청소년 청구인들을 대리해서 이 사건을 진행했던 법률 대리 인단이기도 한데요. 그런 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보충과 토론을 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 결정, 특히 2035년 NDC의 결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위헌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국가의 기후 대응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비춘 대한민국이 전 지구적으로 감축해야 되는 노력에 기여해야 될 몫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이때까지 우리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제대로 고려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족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뒤로 미뤄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2031년부터 39년 사이에 목표의 부재, 단순한 부재를 지적한 게 아니라 그 부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그리고 이런 기준들을 만족하는 중간 목표가 나와야만이 헌법 위헌성에 해소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 사실 2035년 NDC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발제에서 나왔듯이 2021년 NDC 때보다 현격하게 나빠졌고 계속 기회창은 줄어들어 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학적 사실을 기반한다면 이전 목표보다 현격하게 더 강화된 목표가 나오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 기준은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남들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면 모두가 안 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고 남들에게 하기를 요구하면 그때 유일하게 우리가 이걸 대응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적 기준은 우리의 역량, 우리의 경제력, 그리고 우리의 책임, 이때까지 배출한 양에 맞는 책임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의미고요. 계산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산정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해야 감축 경로가 도출이 되고 비로소 미래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목표가 나올 수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도 잘 발표해 주셨듯이 많은 나라들이 커런트 폴리시, 이른바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의 연장선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경로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선형 감축 경로는 이때까지 정부가 해왔던 방식입니다. 그것보다 더 상향되지 않으면 헌법 플러스 결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합헌적인 경로가 제시될 수 있다면 먼저 이런 과학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원리를 도출하고 그런 원리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추가적인 원칙을 이 국회 입법 논의 단계에서부터 해야 되고 그건 2035 NDC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다 같이 가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국내 여건인데요. 국내 여건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소수의 청구인들과 대리인단이 법관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이 그 누구에게도 침범돼서는 안 되는 영역을 침범했다라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보다 쉽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더 많은 기후 대응이 현재 세대의 권리를 제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큰 피해가 미래에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또 결정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단기적인 경제 성장률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그건 역시 오늘 과학적 사실의 발제에서 나왔듯이 어떤 수준의 기후 대응 노력의 비용도 기후 피해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35년 감축 목표만큼이나 203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고 현재 가장 큰 공백이자 구멍은 국제 감축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양이 배정이 됐고요. 3,750만 톤이라는 막대한 양이 배정됐는데 현재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실적은 아주 작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되면 결국 대부분은 잃어버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게 다른 부문으로 소화가 되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투자와 고민이 일어나겠지만 30년까지 달성할 수 있겠지라고 방치해버리면 3,750만 톤의 대부분은 대응되지 않은 채로 2030년 목표의 실패로 이어지고 그만큼 다음 목표의 이행도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BNG 파트너스의 임대용 대표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비욘드 넷제로 BNG 파트너스 임대용입니다. 오늘 과학 또 무역 국제 정치라고 할까요? 다른 나라의 사례도 봤고 또 법 기술 이렇게 보면서 많이 배웠고 또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국제 감축과 관련해서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나가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게 되면 상응 조정이란 절차를 통해서만이 그 성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냐 그렇지 않은데 이것을 별도의 계정으로 해서 감축 목표에 NDC에 반영하는 게 좀 어색하다. 이게 이제 법제연구원 우리 본부장님 발표를 들으면서 좀 영감이 떠올랐는데 헌법과 인권 관련한 이슈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국제 감축에 대해서는 NDC에서 이번엔 좀 정리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돈과 금융 관점에서 NDC에 참고가 될 만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제시하는 거는 연 7%가 키워드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이제 GDP를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1.5도씨로 우리가 쭉 가게 되면은 고탄소 산업이 어려워져서 GDP가 한 3-4% 가량 떨어질 거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저탄소 기술 발전이 되면 GDP를 조금 이렇게 망가지는 걸 방어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7.2% 선에서 마이너스를 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저탄소 기술 발전 쪽으로 넘어가야 우리나라 산업도 미래가 있다. 지금처럼 화석연료 기반의 비즈니스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차원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전환을 할 때 핵심은 사실 기술이죠. 기술인데 기술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기술을 충분히 디플로이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이 동반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하게는 1년에 1경원 이상 자본 지출이 필요하대요. 1경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국내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가 이
녹색 금융에 커미트한 돈이 703조입니다. 적지 않죠. 국가의 R&D 예산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돈입니다. 703조. 그 과정에서 지금 논의가 되는 건 당연히 이제 녹색 금융 그 기준으로 K 텍소노미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게 전환 금융입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 그렇지 않은 그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전환하는데 필요한 금융이 전환 금융인데요. 전환 금융의 EU 기준이 있습니다. 당연히 텍소노미 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그런데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동안 텍소노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을 시켜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연간 7%예요. 연간 7% 이상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형태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 세계 많은 자금들이 전환금융이란 이름으로 또는 녹색금융이란 이름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기업이 자기 돈으로 공장 짓습니까? 아니죠. 다 투자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여신을 받거나 또는 PF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게 7%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NDC의 숫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꼭 모든 기관이 다 전환을 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7% 이상 감축을 해주셔야 전 세계 금융기관들로부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우리가 성공적인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7%란 숫자를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KDI의 윤여창 박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KDI 윤여창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 토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다양한 발표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기후 소송 판결 결과나 뭐 2035년 NDC 그리고 그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 이런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좀 비용 효과적으로 이제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 기술이나 뭐 투자들을 이야기할 때 사실 아직은 좀 경제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앞서 이야기 나왔던 뭐 R&D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고요. 뭐 재생에너지 보급이나 뭐 저탄소 전환에 있어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지원 정책들을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왜곡들, 여러 시장들의 왜곡들을 통해서 이런 비용 효과성이 좀 낮아지는 문제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리스크와 특히 그 리스크가 이제 정책적 불확실성에서 비롯될 때의 그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용 효과성이라고 말할 때의 그 의미는 동일한 규모의 지원금이나 동일한 규모의 지원 정책이 펼쳐졌을 때 그 우리가 당초에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그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이제 획기적인 비용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렇게 정책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어야지 그런 지원 정책들이 실제 투자와 뭐 앞서 이야기 나왔던 금융 투자 등으로의 이제 연결이 훨씬 더 용이해지고 동일한 규모의 지원금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로 아까 이야기 나왔던 이제 감축 경로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질 때 이런 정책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특히 뭐 그 오늘 아주 많은 이야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국회나 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좀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지 이런 정책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그런 지원 정책들이 좀 더 비용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앞서 저장님께서 질문 주셨던 그 국제 감축에 대한 부분도 이러한 비용 효과성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감축이라는 것이 결국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 여건이나 아니면 뭐 지출을 통해서 해외에서 이제 뭐 상황이나 여러 가지 배출권을 사오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재정 지출이 활용되는 방안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그 국제 감축을 통한 재정 지출이 다른 여러 가지 지원 정책보다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이라고
비용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용 효과성을 비교할 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가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원 정책을 활용한다면 그 부분이 지원을 받는 기업의 뭐 부가가치나 고용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지원 정책을 통해서 그 배출권 가격이나 우리 국내 사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탄소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국제 감축이 현 시점에서 얼마나 필요한가 아닌가를 뭐 현 시점에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러한 비용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국제 감축과 다른 여러 지원 정책들을 좀 비교를 해서 국제 감축의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향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국제 감축은 뭐 당분간 뭐 활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 NDC 목표상에서 별도의 부문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2035년 NDC를 설정을 할 때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는 계속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토론이 너무 완벽했던 탓일까요? 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손 들어주시면 어떠한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또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손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쪽에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손을 들고 계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콰의 에이스복입니다. 토론 말미에 말씀 주신 부분이 국제 감축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주력하는 부분이 국제 감축이다 보니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일단 국제 감축을 떠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NDC 경로라든지 어떤 그 전략과 전술의 측면으로 본다면 전략이 너무 부재한 것 같아요. 2050년까지 넷제를 하기로 했으면 유럽처럼 할당량을 점차 줄인다든지 아니면 독일처럼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위헌된 부분을 그대로 이제 계획을 반영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백악관 전화 오기 전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DC에 대한 어떤 투명한 정책 방향을 좀 확고하게 만들었으면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제 감축 부분은 국제 감축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내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하는 건데, 일단은 국내에서 하는 거는 하는 대로 가고 국제적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남으면은 국제 감축을 줄이면 되겠죠. 근데 지금 남을 것 같습니까? 목표 달성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외 쪽에 우리나라처럼 자국의 어떤 감축 수단이 적어서 활발하게 하는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스위스하고 일본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월드뱅크를 이용을 한다든지 지금 전 세계 탄소 배출권 가격이 평균적으로 50-60%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00원입니다. US 달러로 7-8불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의 시그널을 제대로 안 주고 유연성이 적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방향이나 아니면은 세부적인 전술에 해당되는 제도를 빨리 유연하게 바꾸지 못한 이유로 배출권 가격이 카본 프라이스 많이 낮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감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 나가서 보시면 아까 말한 스위스나 일본이나 전 세계가 아주 긴밀하게
은밀하게 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상하는 조정이나 모든 게 이제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더 심사숙고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정도로 여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가 보면은요 너무 놀랍니다. 해외 현장을 다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느슨하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금융권에서 30년을 근무했는데 너무 정책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얘기하지 마시고 행동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금융은 책임을 집니다. 어떤 일이든 돈으로 책임을 집니다. 근데 우리 환경 쪽은 많은 걸 걱정하시고 생각은 하시는데 책임감이 조금 다소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한치의 어떤 그 느슨함도 없이 빨리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의견이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어느 정도 준비하고 지금 이 자리를 만들어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진정성 있게 되고 있는지, 또 독일 같은 스타일로 어떤 방향성을 잡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물밑 작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참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실 수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쎄 뭐 물밑 작업을 뭘 의미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그 방종철 박사님께서 그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2035년 NDC 설정 작업은 지금 뭐 범부처 차원에서 그 작업반이랑 그다음 작업반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그 이후에 경로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많은 고민은 없었습니다. 암묵적으로 아까 뭐 윤세종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암묵적으로는 이제 선양에 가까운 경로로 갈 것이라는 그런 암묵적인 생각만 있었지 구체적인 아직 분석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 이후에 이제 거기에 대한 작업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감축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활용할 양을 확보하려면 좀 더 빠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뭐 그 말씀은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NDC의 투명성, 그러니까 뭐 경로는 지금 사실 뭐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경로에 따라서 이제 배추권 총 할당량이 결정이 되지만 일정 부분 이제 보완할 사항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세히 여기서 말씀드리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고, 하지만 그 NDC 투명성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제 뭐 굉장히 NDC 설정과 관련해서 제한적인 정보만 사실은 전달이 됐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정보가 좀 전달이 될, 그 설정을 할 때 뒷받침되었던 데이터라든지 자료들이 좀 더 많이 공개가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장님 어떨까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네네. 아까 못 드린 말씀이 있어서요. 그 R&D 기술 쪽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공통된 생각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스 하키 스틱 커브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스 하키 스틱 커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 개발 쪽에서는 이 아이스 하키 스틱 커브에서 이 앞에 기울기 올라가는 걸 꺾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에 가장 효율적인 대응 과학 기술이 아닌가라는 기술자 사이들 사이에서의 공감을 좀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꺾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듣보잡 없었던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시간 넘었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뭐 시간을 약간 넘겼는데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가 2020년에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2035년은 딱 그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경로의 중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개략적인 그림은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또 우리가 얼마만큼 더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지가 좀 이제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전체적인 그림은 어느 정도 이미 2050 탄소 중립,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려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그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안용환 분과위원장님과 여러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